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법의 배세우입니다. 자, 제2회 4월 모의고사 공시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문제들은요, 다 맞으시면 좋겠지만은, 틀린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본 시험은 아니죠. 우리의 모의고사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 중심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좀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해서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문제를 이제 풀어가도록 하죠. 1번부터 12번까지는 지적법에 관한 문제고 13번부터 24번까지는 등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은요,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보시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죠. 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문은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등록한 이후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여 등록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보시면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에는 가장 먼저 뭐랍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조사후에 적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조서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의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죠. 자, 4번은요, 지번 변경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되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지반축, 지번 변경, 지적공 반출, 축척 변경 세 가지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5번 보시면요, 이제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결번들은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번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만든다. 이때 결번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니까 결번대장인 거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5번이 틀렸죠. 자, 2번은 지번부여 방법인데요. 자, 1번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부여 지역, 즉 동리 단위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장부를 구분하는 표시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자, 3번은 신규 등록할 때의 지번부여 방법인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때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하죠. 부번이면 인접토지본번의 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는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했으니까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부번을 붙여서 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부번,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4번은 분할에 있어서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데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부여하죠. 이때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5번처럼요, 합병에 있어서,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고, 만약 건축물 있는 토지에 합병 의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할 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3번만 지금 틀린 내용이 되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부번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3번은 지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구지. 이 임야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야 맞죠. 2번에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는 거죠. 시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3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죠. 그리고 연왕골이 자생하면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또 유지가 되고요. 4번 보시면 이제 길은 이제 우리가 도로가 되는데요. 그러나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이건 도로가 아니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의 통로는 대일 뿐이지 이건 도로가 아닌 거죠.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공사만 준공되어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그러면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택지 목적이니까요.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이때는 대가 되는 거죠. 4번만 틀렸죠. 4번은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두 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하죠. 이때 차문자를 등록하는 것이 차장촌원이죠. 차장촌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공은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는 주소용지죠. 천은 하천.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죠. 단순히 유 그러면은 유지를 말하고요. 요거는 차문자예요. 나머지는 다 두문자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공장용지는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장이 돼야 되죠. 공은 공을 나타내고요. 철도용지는 어디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는 철해야 되겠죠. 2번은 맞죠. 주유소용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주라고 해야 되죠. 유는 유지를 말하고요. 목장용지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해야 되죠. 장은 공장용지를 말하는 거죠. 양어장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죠. 자, 5번은요. 면적의 이제 등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번 보시면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2번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먼저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때만 도면을 만드는 측량을 우리는 평판 측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판 측량에서 도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만약에 좌표가 있는 토지는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면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우리는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좌표를 구했다는 것이고 그 좌표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여기서는 좌표로만 면적을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절대 측량을 해서는 안 되죠. 오로지 좌표로만 면적을 측정해야 되죠.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전개점 좌표 눈에 등록된 지역 또는 600분의 1 축적 지역은요. 0.1제곱미터,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맞죠? 보통은 이제 1제곱미터 단위고 요 두 곳,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 지역 또는 600분의 1은 이제 0.1제곱미터. 자, 4번 신규 등록 측량하죠. 등록 전환 측량하죠. 분할 측량하죠.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하는 거죠. 그러나 5번처럼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병은 측량할 필요 없이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죠. 자, 6번은요. 도면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면적이요. 자, 면적은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도면 위에서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랄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다만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했을 때요. 그 면적은 어디다 등록해요?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되는 사항이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2번은 경계 등록되고요.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군부에 등록되고요. 그다음 도면에도 없습니까? 부호의 형식으로 지목이 등록되고요. 5번 소재는 방금 설명드렸죠. 나머지는 다 도면에 등록되어 있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자,
자, 7번은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5가지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만약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죠. 그러나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이 안 되죠. 4번이 등록 안 되고요. 또 개별 공시지가와 같은 부동산 가격도 기록되고요. 그러면 이 4가지하고 또 하나가 뭐가 등록되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저당권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되는 거죠.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이 된다. 그래서 5가지가 등록되죠.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등록이 안 되죠. 4번이 틀렸죠. 자, 8번은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1번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목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으면 바로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되는 거죠. 허가를 받으면 등록 전환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발행위 허가 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 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4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고요. 자, 3번 등록 전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지번은 무조건 바뀌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을 때는 산자를 붙였다가 산자를 빼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번, 예외적으로 본번.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다 등기 촉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등록 전환 등기 촉탁하고요. 자, 4번 보시면 이제 면적에 이제 오차가 생겼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죠. 임야대장에서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측정한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돼 있는데,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돼 있는데 다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 그것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지적도가 더 큰 축척이기 때문에요. 오차가 있을 때는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은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 5번처럼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할 때는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을 하죠. 이때 정정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만약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는 정정할 필요가 없고요. 허용 범위 이내면은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은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는 있다. 그 외에 등록 전환할 때는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4번이 틀린 것이죠. 자, 9번은 축척 변경에 있어서의 그 청산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안에요. 자,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산금의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때, 자, 우리가 청산금을 먼저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공고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하는데,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납부를 하고 또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납부와 지급은 다 6개월이죠. 그래서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수령통지를 한 사람에게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1개월, 6개월이 되는 거죠. 3번이 맞죠. 자, 10번은요,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지 종합 문제죠. 자, 1번 보시면,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만 반드시 가져가는, 신규 등록 신청할 때만 가져가는 서류가 하나 있죠. 소유권 증명서류죠. 최초의 소유자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들고 가는 거죠. 소유권 증명서류는 뭐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서, 이런 거 하나 예시고요. 기타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등기 서류가 될 텐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따라서 등기 관련 서류가 소유권 증명서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소유권 증명서로 제공해야 된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직 등기 서류는 없으니까요. 신규 등록할 때.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은 해야 되지만은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 서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2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서 결의서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죠. 자, 3번 보시면은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하는 거죠.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맞죠? 그리고 4번은 지적 공무를 정리했을 때는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등기 촉탁해야 된다. 맞죠? 자, 5번은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일치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는 시기와 관련돼서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먼저 등기 촉탁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등록한 때로부터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으니까 등록하고서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 맞죠? 5번도. 그러니까 1번만 틀리고 모두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1번, 12번은요.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이죠. 자, 11번은 지적 측량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동지역의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리지역이냐 동지역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측량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측량 기점 18점을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기준점 18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18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을 먼저 해야 되겠죠. 측량. 그래서 지적 기준점 18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8점을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세부 측량. 분할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할 측량, 세부 측량 기간은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5일, 4일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지적 기준점 18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기간을 얼마를 주는 데 있어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4일씩을 주고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하기 때문에 16, 17, 18, 19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를 더 주고 20, 또 21, 22, 23 이렇게 또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또 하루를 더 주고요. 하루씩을 계속 4점마다 가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8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씩만 더 가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지한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은 어떻습니까? 5일, 5일에서 1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지적기준점 18점을 지적지정 수행자가 설치하는데 5일. 5일 동안 설치한 내용이 정확히 됐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 측량에 대한 검사를 5일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세부 측량, 분할 측량으로 들어갈 것이고 분할 측량을 다시 4일간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 기간은 총 10일이 걸릴 것이고 검사 기간은 또 9일이 되겠죠. 1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12번은요. 측량을 했으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지적공비 등록할 때는 등록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은 당연히 다 검사를 하고 세부 측량 중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검사하지 않는 측량 3번의 지적 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12번까지요 하면 지적법이 끝났죠.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시험 보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 몰랐던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13번부터는 이제 등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지문 하나하나를 답만 맞춰서는 안 되고 그 지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옳지 않은 거죠. 등기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해서 물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이건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8호 1번이 틀렸죠. 2번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요. 그 등기된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건 추정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3번은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순위는요. 접수 번호에 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만 같은 등기로 같은 구의 한 등기만 예외적으로 순위 번호에 따른다. 같은 등기로 같은 구라는 말이 없으면요. 다 접수 번호에 의하는 거죠. 4번 원인 무효인 등기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용익권 등기, 전세권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용익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죠. 말소 회복 등기는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면요. 권리가 애초에 소멸된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게 아니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했다고 해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의 효력과 순위가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등기의 순위, 효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1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죠. 자, 14번은요.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요. 우리가 신청 적격 그러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그러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 적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당사자 능력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당사자 능력,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만 가능하죠. 1번은 태아.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니죠.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거지 학교 자체가 어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설립자.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 명의로. 그러니까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그 사립학교를 설립한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국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마찬가지고요. 자, 민법상 조합은요. 합유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를 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유 등기로 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지만은 특별법상 조합, 농업협동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것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법인화가 됐으면 사단법인으로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특별법상 조합이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법상 조합은 없습니까? 그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조합원의 합유 등기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일 때 조합원의 합유 등기라는 거죠. 4번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둘 다 수식어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되겠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그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대표자가겠죠. 대표자나 관리인, 여기서 관리인은 대표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시간에 나오는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인 그 관리단. 관리단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요.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건물 관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다른 표현인 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도 대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5번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등급을 갖기 때문에 등기 명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자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읍면동리는 지자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 능력은 없고요. 다만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당사자 능력은 없지만 동리가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동명의 또는 리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죠. 읍면이면은요, 그는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4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5번은 판결에 의한 등기 옳은 것은요. 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일방을 상대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매도인이 하는 경우는 이제 등기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럼 1번 보시면은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에는 승소한 자만이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 패소한 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이행 판결, 상대방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죠.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3번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합니다. 의무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죠. 신청할 때. 제공을 해야 된다. 3번도 틀렸죠. 그다음에 4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게 다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거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판결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관청의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리는요, 반드시 따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판결서에 통과했다는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틀렸죠. 자, 5번은 판결을 받으면은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에서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5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6번은 신청 정보인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신청 정보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될 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그러니까 신청 정보니까요. 자, 을과 갑이 공동으로 신청하셨습니까? 갑의 것, 을의 것 다 신청서 기재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면은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주민등록 등본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하는 거죠. 아무튼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인이면은 이제 성명 대신에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신청인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하기 위한 것이 기록될 것이고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그럼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은 다음에 신청을 하고 있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3번 보시면 합유예요. 자, 합유는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에 있어서는 그 지분을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면 됩니다. 3번이 틀렸죠.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지만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지 지분을 제공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그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로 거래가액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적죠.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등기 원인 연월일을 적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3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17번은요. 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이 있는데 그 전자 신청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보시면 전자 신청은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 신청이 안 되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죠.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인이나 법원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인증서를 발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자 신청을 못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한 거죠. 자, 2번은요.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자격자들이만 대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당사자 또는 자격자들의 양쪽에 한 사람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등기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4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 신청하라고 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을 테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즉 주소증명 정보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의 도장을 찍을 텐데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이때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갑이 아닌 사람이 갑 이름으로 사용자 등록 아이디 발급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감 도장이라는 인감 증명서를 함께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인감 증명과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사용자 등록이 되면은요. 이때는 3년 동안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3년이 다가오면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전자 신청이 가능하겠죠. 2번이 틀렸죠. 자, 18번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각하사유 이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죠. 이럴 때는 각하라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농경지를 목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죠. 민법 위반이니까 등기할 수 없고요. 2번 공유물 불분할 특약.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우리 민법에서 5년 범위 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5년을 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의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3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 부동산의 일부,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는 오로지 용의권만 가능하지 소유권 등기는 못하고요. 4번 지분이요. 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보상용 해가지고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보상, 용의권 등기죠. 이 세 가지는요,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넣습니까? 비록 자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이외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이외의 등기는 지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분이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은 상속등기예요.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어떻습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가든 두 사람이 가든 전원이 가든 상관없이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자기 지분만 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가 가지고 상속인 전원명의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능하겠죠. 지분만 해서 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각하사유가 아닌 거죠. 5번은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다른 1, 2, 3, 4번은 다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자, 19번은요. 자, 문제를 보니까 미등기 나왔어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이 나오면 이것은 다 보존등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즉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해당하고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면 보존등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토지냐 건물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토지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보죠.
1번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예요?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잖아요.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에 의해서 그 토지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 안 되고요. 자, 2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등기. 법원의 촉탁이 왔으니까 가압류등기를 촉탁에 따라 해야 되는데 미등기 부동산이면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죠. 3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4월 1일 날요 공인신문을 매립해서 원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대장에서는요 갑에게서의 의뢰계로 증여가 됐대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대장의 이전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고 대장에만 이전 등록을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등기 없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태에서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보존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앞으로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지금 현재 소유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현재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거니까 갑 이름으로 씁니까? 보존등기를 하고 그리고 을 이름으로 씁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을 앞으로 이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상 증여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4번 보존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죠. 그러면 대장에 만약에 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대장에는 을 앞으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대장이 지금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증명하는 방법으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판결을 받아서 판결서를 가져오면 이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이때 판결서는요, 갑의 단독 신청이니까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 판결일 필요도 없고요. 소유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확인, 형성, 이행 판결 불문하죠. 그러니까 아무 판결문이나 가져와도 되겠죠. 확인 판결에 한하는 건 아니죠. 아무 판결문 가져와도 되는데 다만 이제 상대방과 관련돼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을을 상대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비의 그 작성권자 국가죠.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을, 특정할 수 없었을 때 이때 그 상대방 문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도 이제 섞여서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0번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소유자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아직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라고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니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기 때문에요.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다만 등기 신청은 그 유언 집행자와 공동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고 상속인이 을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다만 등기 신청은 병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이제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죠? 자, 이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인 경우에요. 자, 포괄 유증이죠. 우리가 보상용, 보존상속 용익권을 제외하고는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럼 지분이 가능하면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각자가 신청할 때는 이건 포괄 유증이죠. 상속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3번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적고요. 원인일자는 유증의 효력 발생일을 적겠죠. 보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되겠지만은 유증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이제 조건 성취일, 기한 도래를 적게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가백에 썼으니까 수중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수중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소하고 다시 또 병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등기는 항상 현재 실체 관계와 빨리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으면 굳이 말소하지 않고요. 상속인으로부터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 형식으로 빨리 절차를 중간에 생략해서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으면은 굳이 그걸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5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1번은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지상권, 전세권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비교하면서 나오는데요.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하고 임의적 기록사항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담보적 성질 때문에. 그러나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지료 없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료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은 임의적 사항일 뿐인 거죠.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다 부기 등기로 할 것이고요. 자, 지상권, 전세권은 다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설정할 수가 없고요. 자,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영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정 기간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10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겠죠. 5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요. 자, 소유권,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밑에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1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2번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1번.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보상용 세 가지를 제외하고, 즉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선 변제는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등기법 문제는요. 이렇게 민법적인 내용이 그대로 함께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민법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제 해결하시는 거죠. 3번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저당권,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채권액 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도 반드시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요. 제공을 해야 돼서 제공을 해서 저당권 이전할 때는 반드시 채권도 함께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4번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요. 4개까지는 그냥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공동저당 관계라는 것을. 그러나 5개 이상이면은 이것을 등기부에 다 기록하려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따로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하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 부속 서류가 되고 등기부하고 함께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죠. 따라서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권리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권리에 있어서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그 이외의 권리들은 다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질권을 설정할 때는요.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담보도 항상 공동으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저당권도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고요. 저당권이 질권이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질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고요. 그럼 이때 이 질권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 밑에 질권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즉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 밑에 저당권에 부기 등기를 해야 이 저당권이 지상권에 미칠 수 있듯이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저당권 밑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이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 23번은요.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멸실. 자, 우리가 멸실 등기는요.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고 폐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 폐쇄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지만요. 일부만 멸실됐을 때 어떻습니까?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고요. 권리는 그대로 면서 이 부동산의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적을 변경하는 등기만 하면 돼요. 면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멸실, 일부가 부적법 할 때는요. 이럴 때는 다 변경 등기를 하죠. 전부가 부적법 할 때 말소 등기를 하고 전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부가 부적법,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3번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가등기죠. 자, 매매 예약 완결권. 이거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요. 자,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 예약 완결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든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행사하면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매매가 이제 성립돼 가지고 생길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도 이제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장래 확정된 채권이잖아요. 예약환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되어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요. 미리 확정될 수 있으니까 미리 가등기할 수 있다. 예약환권은 우리 민법에서도 가등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배우시죠. 자, 2번은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지 물권적 청구권은요.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요. 그 가등기 권리를 양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럼 양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면은 다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를 대상으로 하면 다 부기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는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하겠지만 소유권 유예 권리인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을소유의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을소유물에 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다. 그리고 가등기는 보통 이제 매매한 다음에 습니까 중도금 지급하고 보통 가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매순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요. 갑이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것도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으니까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지금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이중양도를 했다는 거죠. 이중양도를 했을 때 갑은 을에게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누구한테 지급해요? 당연히 을한테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에게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 본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 청구는요. 본등기는 항상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갑이 잔금을 을한테, 매도인 을한테 주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는 거 아니죠. 지급하고 매도인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는 항상 을한테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그 직접 상대방. 그래서 본등기 청구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요. 가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을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요. 우리가 가등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그럼 이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등기를 보는 거죠. 본등기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을구에 주등기로 할 거 아니에요. 일 해가지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면은. 그래서 을구의 주등기로 하니까 당연히 그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하겠죠. 그러니까 을구에 한다. 맞죠. 4번만 틀리고 모두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4월 모의고사 공시법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요. 실제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